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딸이라고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네. 오늘 형들 몇 시에 온대요? 새벽 4시 반.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는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이웃집 창문에는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윤서연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찬장을 여는 소리,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이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씩 새벽의 고요를 채워나갔습니다. 윤서연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눈 아래 드리운 그늘도, 입가에 새겨진 옅은 주름도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버이날은 늘 전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사온 굴비가 냉장고 한쪽을 차지하고 불린 쌀이 물에 담겨 있고 미리 손질해둔 나물들이 비닐봉지에 정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늘 한 명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수고하는 사람도 설거지를 마치고 제일 나중에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윤서연은 먼저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장태수는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을 좋아했습니다. 몸에 좋다며 한 달에 2번은 꼭 끓여달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서연은 굳이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셀 필요가 없을 만큼 몸에 익어버린 일들이었으니까요. 소고기 미역국이 뭉근하게 끓는 동안 서연은 도라지 무침을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빼려면 손으로 오래 조물조물 주물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계로 무친 것과는 다르다고, 손맛이 들어가야 진짜라고,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굴비는 전날 밤 소금을 뿌려두었다가 아침에 씻어 물기를 닦았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굴비를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뒤집개를 들고 굴비 앞에 서서 불 조절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세면 겁만 타고 너무 약하면 속이 안 익었습니다. 이 집 가스레인지는 화력이 고르지 않아서 왼쪽 버너는 항상 오른쪽보다 조금 더 세게 나왔습니다. 고친다고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미 그 버릇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굴비를 오른쪽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위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수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부쩍 새벽잠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8시가 되어도 눈을 못 뜨던 분이었는데 지난 겨울부터는 새벽에 2~3번씩 깨어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리차 주전자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그가 내려오기 전에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수는 낡은 내복 위에 두꺼운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내려왔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슬리퍼를 끌며 걷는 걸음이 예전보다 확연히 느려진 것을 서연은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냄새를 맡더니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역국이네. 혼잣말 같은 그 말에 서연은 그릇에 보리차를 따라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익숙함. 태수가 차를 마시는 동안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나물을 무치고 밥솥을 확인하고 상 위에 놓을 가릇들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시쯤 시어머니 김정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얼굴에 스킨을 두드리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보라색 꽃무늬 저고리를 받쳐 입은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첫째 민우는 전날 밤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일이 있어서. 둘째 민석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겠거니 아마 올 것이라는 짐작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굴비구이, 도라지 무침,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흰쌀밥. 그릇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연은 숟가락과 젓가락의 방향까지 맞추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가지런해야 한다고 오래전에 정희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의 날씨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젓가락을 놓을 때마다 끝을 한 번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도착한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민호는 처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석은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좁아진 공간, 갑자기 많아진 사람,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태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한 군데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옮기고 빠진 반찬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부엌 안을 들여다보며 어머, 이것도 만드셨어요? 라고 말했고 서연은 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상머리는 늘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았고 아이들은 제멋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가 국이 식었다며 다시 일어났고 간장이 없다는 말에 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 동안 그녀가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질서가 있었고 모두는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서연이야말로 그 질서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태수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게 자신의 옆에 놓인 낡은 서랍장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느슨한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숟가락을 들던 손들이 멈추었습니다. 장태수가 무언가를 꺼내는 동안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한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접힘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 어쩌면 몇 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식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이 걸어 나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고 마지막 그릇을 닦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식탁을 둘러보며 빠진 것이 없나 살피다가 그녀도 식탁 위에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방 안에 퍼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의 아이가 방금까지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도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내 유언장이 있다.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서로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고개를 살짝 내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행주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일상적인 날이라면 그 단어 자체가 낯설고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었고 식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이 자리를 일부러 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집안의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그는 몇 달에 한 번씩 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료 후에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만이 그날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병원 다녀오는 날에는 저녁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지 늘 두세 숟가락만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다시 올려드렸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배려라는 것을 서연은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집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그 자리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꺼내어 읽어주는 것이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식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민호, 민서, 정희, 그리고 서연. 태수의 눈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닿았을 때 서연은 그 눈빛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서연이에게 남기겠다. 침묵은 3초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3초 동안 서연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봉투를 바라보다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방금 저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뇌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웃었습니다. 아버지, 또 농담이죠? 실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색할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짓는 그런 웃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이 과장된 것이거나 지나가는 말이거나 혹은 나이 드신 분의 감정적인 발언이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수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을 준비해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호의 웃음은 천천히 식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어 식탁 중앙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행동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행주는 이미 손에서 내려가 있었고 두 손은 허공에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어느 하나도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절반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주변 시세가 올라 있었고 태수가 몇십 년 동안 모아온 저축과 적금 그리고 작은 임대 수입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에 이미 씌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이야기라면 지금 이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살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자리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여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더니 거실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탁에는 태수, 정희, 민호, 민석, 그리고 서연이 남았습니다. 민호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효도를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반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드렸고 큰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집수리도 도맡아 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효도의 목록들이 그의 눈빛 안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뱉은 말은 거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석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말이었지만 시선은 잠시 서연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시선을 수도 없이 받아왔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억지로 앉는다기보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에 두 손을 얹고 자신의 무릎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은 채 아들들이 말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단함이 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 안에는 무언가 오래된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요? 우리가 있는데 왜요? 민석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선 상태였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으면 좁은 공간에서 그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태수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몸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민호는 형제 중 말이 많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동생 뒤에서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지지하고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식탁 위의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짚지 않았고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가면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냥 앉아있자니 자신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김정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민호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그 손이 서연의 손 위에 겹쳐졌습니다. 서연은 그 감촉에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정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다고도 할 수 없었던 관계. 그 사람이 지금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르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무게는 그런 계산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켰어. 아들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들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에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림 없이 말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가 준비한 반박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멈추었습니다. 민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식탁의 음식들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정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종류의 말. 그것이 눈빛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눈을 들면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희의 손을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 없이 아버지, 저희가 서운한 건 이해하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조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낮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말은 더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부모 안 모셨다는 겁니까? 민석이 바로 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명절마다 내려왔다는 것, 어머니 생신에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것, 병원비를 댔다는 것, 그들이 기억하는 효도의 기록들이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히려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의 목록을 이렇게 빠르게 꺼낼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의무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말이 잠시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갈 때 누가 내 손 잡아줬는지 너희는 기억하냐? 조용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폭탄처럼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호와 민석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들이 쌓이는 동안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신이 먼저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나오신다는 날 아침 자연스럽게 함께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벤치에서 2시간을 앉아있던 날도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태수의 얼굴이 어두울 때 말없이 손을 내밀었던 날도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챙긴 사람에게 주는 거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말처럼 식탁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좁은 골목과 이웃집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내렸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이제 놓았지만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수도 정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말없는 대화가 흘렀습니다. 무언가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들의 언성은 조금 낮아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식어 있었고 처음 차렸을 때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미역국이 식어가는 것을 서연은 보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는 어버이날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 어딘가에서 카네이션을 파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말문이 다시 열린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태수의 말이 식탁 위에 가라앉은 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반성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정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자세를 고쳐 앉았고 민호가 헛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차분하게 말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며 익힌 방식이었습니다. 흥분해서 말하면 진다는 것을 그는 사회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순서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가는 것이 순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오래된 방식이었고 대부분의 집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저희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세요? 좋은 병원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하고 검사 결과 나올 때마다 전화 받고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멀리서 전화를 받고 검색을 하고 지인에게 연락을 돌린 것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원 갈 때 누가 내 손 잡아줬는지 너희는 기억하냐? 첫 번째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으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던 날, 민석은 그날 아침 문자 하나를 받았고 오전 중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앞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린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나오는 태수의 얼굴이 어두웠을 때 옆에 있었던 것도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태수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민석은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원망이라면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분한 사실의 진술 앞에서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몇 가지 문장을 머릿속에서 꺼냈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이 방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따지는 것은 결국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어색하지만 큰 탈 없이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면 음식이 있었고, 들어가면 설거지가 되었고, 병원에 가면 옆에 있었고, 집에 오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을 굳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방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난 일들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 때 병원비 낸 이야기, 집 보일러 교체할 때 비용 된 이야기, 아버지 칠순에 여행 보내드린 이야기, 목록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목록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고맙다. 그런데 그 고마움과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다. 아들들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말에는 반박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것과 그럼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말하면서도 모순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한번 뱉은 말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만이 지금 이 공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데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부엌에서 몸에 새겨진 방식이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천천히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올라오는 작은 기포들을 바라보면서 서연은 눈을 한번 꽉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엌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거실의 대화는 잠시 끊어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각자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고 태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석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만이 정희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가스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희가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걱으로 냄비 안을 한번 저으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종류의 한숨이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의 옆으로 왔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 앞에서 자세를 고쳐 세우는 것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무언가를 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이어져서 서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려 할 때였습니다.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식탁에서와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탁에서는 선언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그냥 이 손을 잡아야겠다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굳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켰어. 거실에서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엌에서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다시 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서연은 이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꺼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이겠거니
하면서 계속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형태로. 정희는 서연이 우는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등을 다독이지도 말로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다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불을 줄이는 것도 잊고 있었지만 정희가 조용히 다른 손으로 가스불을 낮추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그냥 자연스럽게 부엌 밖에서는 아들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것을 서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냥 서 있어도 되는 자리, 그것이 이 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대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정희가 앞치마 끄트머리를 잡아 서연의 볼을 한번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동작 하나에 서연은 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두 사람이 나왔을 때와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민호도 이번에는 팔짱을 풀고 식탁 위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 감추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허공을 향해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그 말 안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는 감각,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분노보다 더 날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뭐가 되었다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모셨다는 겁니까? 명절마다 내려왔고 부모님 생신 한 번 안 빠졌고 집에 뭐 필요하다 하면 바로 해드렸는데. 민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형수님이 잘하셨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가족이면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나와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희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서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수는 아들들이 말하는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냥 앉아서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력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높일수록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민호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대고 계속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다고 하셔도 형제들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태수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요. 서연이 조용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받으러 30년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제 집이니까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끝난 뒤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가족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말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졌던 것이 아주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연을 보다가 천천히 봉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태수가 꺼낸 봉투와 비슷했지만 더 낡아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고 겉면은 세월의 발에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봉해두고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쥔 채 자리에 섰습니다.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정희의 손 안에 있는 봉투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순서가 이제 시작된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정희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서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들들에게 맞서던 단단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긴장이었습니다. 태수 씨,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이름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가 태수를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여보 혹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꺼낸 것은 지금 이 말이 그만큼 무게 있는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약간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처럼, 아니면 이 순간이 오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다는 것처럼. 민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정희는 아들을 한번 보았다가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언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두 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말, 그 5글자가 방안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보다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 더 깊이 박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하려는 것이 후자라는 것을 그 목소리의 떨림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에 검버섯들, 굵어진 손마디들, 오랫동안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석도 말없이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기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에요. 문장이 끝난 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아이가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다가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며느리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정이 바뀐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태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를 시선이 빠르게 오가다가 결국 어느 곳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는 것도 있었고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랜 것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들이라는 것도,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아까 아버지가 꺼내신 건요? 그것도 유언장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오래 생각한 끝에 내뱉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자세이기도 했고 이 순간이 오는 것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나머지 종이들을 살피다가 그중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활자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읽히지 않았지만 이름과 날짜 그리고 도장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그것을 받아들려 했지만
정희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그 말로 막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까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윤곽이 무엇인지 아직 직접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그 말이 나오자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얼굴 전체에서 읽혔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보다가 다시 식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수 씨와 내가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였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둘 다 젊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정희가 꺼내는 것을 아들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고생했다는 말은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이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첫째를 낳고 1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생겼어요. 민호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그 단어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떠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자신들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로 형이나 누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낳았는데 기를 수가 없었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밥 먹이기도 어려웠어요. 방 하나짜리 집에서 셋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태수 씨는 일용직 나가고 있었고 내가 부업을 해도 모자랐어요.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희가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닿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하나로 읽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 아이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희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뇌가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던 딸, 40년 전에 태수와 정희가 낳았지만 기를 수 없어 떠나보낸 아이. 그 아이가 서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서연 씨가 저희 누나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자리에서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사 도우미로 가족처럼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의 누나였다는 것.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오래,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가라앉은 뒤 식탁을 둘러싼 5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인다기보다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몇 초 혹은 몇 분 만에 소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볼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냥 두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방법을 잠시 잊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아무것도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 안의 종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고 글자는 발에 있었지만 읽힐 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정희가 그것을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한번 닦고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출생 관련 서류였습니다. 날짜, 이름, 부모의 이름,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이기도 했고 손이 떨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이름칸에 닿았습니다. 태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년월일 칸에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생년월일과 같았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쥐고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40년 전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새방, 민호가 갓도를 넘겼던 시절, 태수는 공사판을 떠돌며 일당을 받았고 정희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수입을 합쳐도 세 식구 먹이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생긴 것이었습니다. 낙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기를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일을 하다 다치면 그달 수입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아프면 약값이 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달을 키웠어요. 한 달.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정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안고 먹이고 밤에 울면 달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를 보낼 날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 없는 부부였는데 형편이 괜찮고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태수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던 날 아침, 정희가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던 것, 자신은 마지막까지 앉지 못했습니다. 안으면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래서 방 밖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태수의 손을 한번 잡았고 그 손의 온도를 태수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 집에서 잘 컸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들이 서연이를 정말 아꼈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얼굴이.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서연이 무언가를 원하면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아프면 밤새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이 알게 된 것은 16살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두 분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모두 먼저 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이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사를 도우며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면 사람이 있는 곳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 집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정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서연이 어머니 친구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서연이 키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분께 부탁을 하셨대요. 서연이 친부모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 말이 끝나자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봐 달라고 했다는 것을,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온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을 이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꺼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온 게 몇 년 전이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이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 몇 년 동안 서연이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민호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요?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았다. 두 아들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친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들들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자신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두 분은 이 사실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픈 것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배신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었을 두 분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을지.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여러 번.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이미 이 집에 가족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그 아이의 친엄마라고 밝히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연이 자신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겠죠. 정의가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말하면 이 집이 다 흔들릴 것 같았고 서연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고 너희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밀었어요. 태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민석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도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처음이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에게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 늘 호칭 없이 말을 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안고 키우다 보내야 했던 그 겨울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했던 몇 년도, 딸인 줄 모르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대했던 수많은 날들도 다 그 두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였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에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고 하기에는 이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 씨가 우리 누나예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하듯이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석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선 채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서연은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의 눈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추었지만 눈 안쪽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딸을 다시 찾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낮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감정을 말로 꺼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그냥 밥을 한 그릇 더 먹었고 힘들 때도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다.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말로 하지 못했던 것을 재산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다는 것, 딸로서 대접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그것만큼은 해주고 싶었다는 것. 유 원장이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름 없이 존재했던 것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족도 아니었던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태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긴, 가족이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가장 단순한 말로 정리하는 방식. 태수다운 말이었습니다. 민석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화를 많이 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그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서연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누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묘했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정말로 가족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가족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서연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가져온 유언장이었습니다. 정희의 봉투 안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그것을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버지가 직접 쓴 거야. 서연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는 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40년을 돌아온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 종이 위에 적어두었다는 것이 서연은 그것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천천히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수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짧고 굵은 울음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민석도 눈을 깜빡했습니다. 태수는 서연이 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 서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서연의 손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수가 서연에게 손을 내민 것이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이 손이 서연에게 닿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화장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 눈가를 누르는 동안 식탁에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의 팽팽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거움이었지만 그것은 이전의 무거움과 달랐습니다. 억눌린 무거움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내려놓인 뒤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조용조용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방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럼 누나였네요. 아무에게도 직접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공기 안에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확인이기도 했고 받아들이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낸 사람이 사실은 진짜 누나였다는 것을.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다가 시선을 약간 내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 안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은 어색함이었습니다. 민석이 조금 뒤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밥 해줄 거죠?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꺼낸 방식이 달랐습니다. 민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이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를 세웠던 것에 대한 겸연쩍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는 것이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밥은 계속 해드릴게요. 그 말이 나오자 민석이 어깨를 약간 풀었습니다. 민호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웃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수의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웃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도 크게 웃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닮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아서 닮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닮아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데워진 미역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아까 올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태수 앞에 먼저 놓고 다시 들어가서 다른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눈치를 보며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을 드나들며 식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식은 음식들이 다시 데워져 나왔습니다. 아이도 거실에서 나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밥상이 다시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면서도 이것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울고 나서도 밥을 먹어야 하고 쏟아내고 나서도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 것. 정희가 서연 앞에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몇 년 동안 다른 사람 앞에 놓아주던 것을 오늘은 정희가 서연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서연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에게 먼저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민석이 굴비를 한 점 집어 아버지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다시 밥 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국 뜨는 소리, 오래된 집에서 오래된 식구들이 밥을 먹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은 달랐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버이날 저녁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에는 이웃집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카네이션 파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다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지붕 위로 저녁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조용함이 아니라 가득 찬 조용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이제 그 공간이 새로운 공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끓이고 2번 데웠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맞은편에서 태수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정희가 나물을 집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에게 국물을 식혀주었습니다. 민석이 굴비를 발랐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의 문이 오늘 처음으로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두드려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가 시간의 무게에 마침내 풀려 저절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문 안쪽에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